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고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을 찾아가는 코리아 패스파인더의 김한규입니다. 그동안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지자체장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여의도 또 그리고 정부에서 일 잘한다고 많이 알려주신 분을 좀 저희들이 찾아봤고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온 부천시장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프로그램의 첫 지자체장이신데 네. 출연 소감 좀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죠. 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고요. 네. 저희 뭐 지역에서 또 하는 것들 소개할 기회도 될 것 같고 우리 부천을 소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부천이 하고 있는 것들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업들이 많거든요. 아마 그 중에 네. 좀 이쪽에서 채택이 돼서 나올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데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자체장 중에 그래도 처음이라 그래서 좀 네. 영광스럽고요. 광역단체장님들 안 모시고 어떻게 기초를 먼저 모셨나 네. 이런 의문도 좀 있습니다. 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짐작하실 텐데 저랑 우리 장 시장님이랑은 상당히 좀 편한 관계인데요. 잘 아는 관계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천에서 좀 살았던 이제 시간도 있었고 저희 뭐 부모님도 어머님도 부천에 사셨기 때문에 부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잘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그런 경험하고는 별도로 네. 정말로 이제 일 잘하시는 시장님이라고 주변에서 추천이 있어갖고 모시게 됐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믿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래서 저희가 부천시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봤더니 뭐 네. 상을 받으신 게 뭐 상당히 많은데 가장 최근에 보니까 지방정치 대상 중에 미래 개척 분야에서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 길을 찾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그 상을 시상하셨는지 일단 자랑부터 좀 하고 시작하시죠. 부천이 네. 뭐 작년은 코로나19가 있었지만 열심히 준비했고요. 그 전부터 제가 시장되고 난 이후부터 그런 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특히 이제 도시 문제 해결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스마트시티 분야거든요. 스마트 도시, 법률적으로는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데 그런 분야에 좀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서 그러한 정책들이 좀 어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고요. 시가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고 지금 객관적인 평가로 보면 부천시가 그래도 과거에 이제 지금도 서울이 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분야는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부천이 어느 정도 이제 따라잡았고 내부적으로는 서울을 넘어섰다는 그런 평가.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관련 분야,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 시티라는 게 대부분 데이터, AI 관련 기업들이 이제 많이 참여하거든요. 그거 외에 뭐 부천시가 실감형 콘텐츠와 관련 사업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평가들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장 시장님도 이제 변호사시니까 이제 법률 얘기를 먼저 간단히 해보는데 저는 사실 몰랐는데 스마트 도시가 법률 용어인가요? 법률 용어에는 스마트 도시라고. 그러니까 법에도 스마트 도시라는 게 이제 정해져 있나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어떤 법률에 이게 들어가 있나요? 저는 왜 필요한지 몰라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아마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법률에 스마트 도시로 되어 있고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제 앞에 스마트가 들어가니까 용어의 일관성상 스마트 시티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 도시 시범 인증도 받았고 뭐 규제혁신지구 지정도 받고 이런데 보면은 다 스마트 도시라고 좀 돼 있고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공식적으로 법률에서도 사용되는 용어군요. 그럼요. 네. 최근에 사실 장 시장님이 언론에 많이 나온 건 스마트 도시 때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때문에 몇 차례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셨는데 아무래도 부천이 인구 밀도가 높고 또 그러고 인구도 많은 도시다 보니까 확진자가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뭐 그동안 고초를 좀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부천이 이제 그 작년에 어디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기관에서 코로나19 이제 앞으로의 예측, 유행에 대한 예측을 한 걸 보니까 독감 퍼지는 거하고 비슷하게 확산이 된다 그래요. 근데 그 분석상 과거 독감 그 감염
된 거 기준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부천이 전국 그 기초자치단체 중에 1위를 꼽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네. 제가 볼 때는 인구 밀도가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것 높고 네. 유동 인구가 많습니다. 저희 평일날 그 하루 이동량을 봤더니 부천시 경계를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분들 보니까 330만 건이에요. 아이고. 엄청난 이동량이 있고 또 이런 밀집 시설들이 네. 다른 데보다 좀 많습니다. 교회도 많고 뭐 콜센터도 많고 그렇죠. 여러 가지 많아서 그런 게 이제 그 세 가지 악조건이 다 있어서 네. 상당히 방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제 기억에 지금은 이제 코로나 환자들에 대한 통계 같은 게 지자체에서도 많이 이제 선제적으로 알리는데 초창기 때 부천시에서 이제 정보가 궁금한 시장님 SNS에 들어가 보면 그날 거를 계속 알리고 그런 것들을 아마 선도적으로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또 선도적으로 하신 게 보니까 스마트 게이트라고 제가 기사를 봤더니 그 시청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네네. 뭐 약간 무슨 통로처럼 이렇게 문을 하나 만드셨더라고. 이건 예. 어떤 건가요? 이게 뭐 그 반도체 회사에 가면 크리닝 룸처럼 그렇죠. 네. 사람이 통과하면 들어오는 사람 몸에 있는 거 이제 공기를 뿜어서 이걸 털고 밑으로 흡수하고 그다음에 안에서 소독하고 네. 이런 그다음에 뭐 체온 체크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되게 돼 있거든요. 요번에 저희가 그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좀 시범 사업 국비 받아서 설치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과거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네. 좀 사실은 미세먼지 분야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 정책을 펴기가 네. 정부 차원에서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들을 줄이는 화력발전소 가동을 멈춘다든가 중지한다든가 뭐 그 경유차 폐차한다든가 그렇죠. 뭐 수소차 전기차 보급한다든가 이런 건 같이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거보단 작은 범위에서 미세먼지 그 발생한 거를 제거하거나 뭐 사람의 네. 인체에 차단하는 이런 걸 해왔는데 그러한 기술들이 지금 결합돼서 운영되는 거고요. 성과를 봐서 괜찮으면 또 국비 지원 받아서 추가로 이제 다른 것들도 좀 설치할 계획이고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런 이렇게 공기를 흡입해서 그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그런 기술까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잘 결합되면 이제 뭐 공기를 그냥 음주운전 측정하듯이 훅 불면 네. 바이러스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단계까지도 갈 수 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뭐 그런 기술이 더 개발되기 전에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이제 좋겠는데 예, 그러면 지금 시청 앞에 입구에 설치된 것들이 뭐 일단 현행 기술상 그래도 좀 편리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분명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일단 부천시의 다른 관공서나 뭐 민간 이 운영하는 건물 이런 데도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네,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제 네. 요 성과를 좀 보고 저희도 검증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 네. 처음 설치된 거라 네. 앞으로 좀 그럴 계획들은 각 검토는 좀 해놨습니다. 뭐 이게 기술적으로 안정화됐다 싶으면 다른 것들도 좀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본론이라는 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 시티 얘기입니다. 저희가 부천이라고 생각을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부천 판타스틱 이제 영화제가 있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부분도 이렇게 떠오르고 약간 문화예술 도시라는 생각들이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인구가 참 많고 인천에서 오다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1호선이 이제 지나가고 서울에 바로 이제 구로동에 근접해 있고 뭐 여러 가지 떠오르는 게 다를 텐데 요즘은 부천시에서는 스마트 시티라는 거를 이제 도시의 PI로 이렇게 딱 밀고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면 좀 구체적인 성과를 얘기하기 전에 이 스마트 시티 자체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좀 논의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뭐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런 각종 도시 인프라의 그런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도시라고 하거든요. 중심적인 거는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결국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이 보태지는 이런 차원의 문제들이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사례들을 보면은 뭐 각 분야 뭐 교통, 주차, 뭐 주거, 복지, 안전 각 분야가 이제 다 관여가 되거든요. 저 부천시 같은 경우 간단한 사례 하나 드리면
이거 세계 최초로 도시 전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례를 네네. 드립니다. 자꾸 아니 세계 최초라니까 이제 자랑할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네, 네. 해주십시오. 네. 이게 지금 교차로에 보면 네. 신호등이 신호가 바뀔 때 이게 주기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렇죠. 파란불 몇 초, 뭐 딱 노란불 정해져 몇 초, 있죠. 그렇게 예. 돼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러한 교차로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다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좌회전 차선에 차가 없으면 좌회전 신호를 뺍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횡단보도 신호를 안 주고 네. 그런 거를 인공지능이 다 판단을 해서 신호를 주게 되고 전체 교차로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응급 차량들 갈 때는 빨리빨리 전체 도로 시 전체 도로 상황을 봐서 빨리 갈 수 있게도 해주고 교통 흐름이 한 30% 정도 개선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어느 날 뚝딱 되는 건 아니고 준비를 몇 년간 해야 됩니다. 이 데이터를 구축을 해야 특히 저희는 이제 영상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교차로에 그 차량 통행이나 패턴이나 이런 게 다 몇 년 동안 연구가 네. 돼야 알고리즘을 만들 수 네.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이제 그거 이제 신호와 교통에 관련된 네. 부분에 그런 기술들을 접목해서 사람들이 그 교통 정체를 해결해 주는 그런 기술이죠. 아 궁금한 게 네. 그런 지금 아까 이제 교차로 부분 신호등 체계 이런 거는 되게 실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뭐 시범적으로도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뭐 준비 단계인가요? 지금 준비 단계예요. 아 준비 단계요? 아마 외국에서 네. 아주 짧은 구간을 그런 식으로 운영한 사례는 있는데 네. 그거하고 도시 전체를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어서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몇 시부터 몇 시에는 뭐 좌회전 차량이 적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실제로, 실시간. 네, 네. 실시간으로 네, 네. 당장 좌회선 그렇죠. 그렇군요. 지금 그런 통계를 가지고 하는 건 아마 내비게이션들이 네. 주로 아. 그런 통계로 하고 있고 저희가 네. 실시간 요즘 내비게이션도 실시간으로 하듯이 그 사거리의 상황을 네. 봐서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사거리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교통사고가 났다 하면 네. 도시 전체의 교통 흐름을 보고 이 차량들을 어떻게 분산하면 좋을 것이라는 것까지 해서 뭐 신호들을 다 조절을 하는 거냐 다른 데서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그 정보통신 기술하고 빅데이터 네. 뭐 거기다 하나 더 한다면 뭐 인공지능 기술 이런 것들을 연관시켜서 결국 사람들의 일상을 좀 더 편리하게 편리하고 하는 안전하게 네, 안전하게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스마트 시티의 이제 네. 개념인 것 같네요. 그러면 빅데이터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부천은 축구를 부천 FC 있죠. 예, FC가 있어서 저도 야구 축구를- 좋아합니다. 예, 축구도 많이 좋아하실 텐데 야구 예전에 보면 머니볼이라는 이제 야구 영화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스카우터들이나 구단주들이 감으로 하던 것들을 약간 데이터 야구를 접목시켜서 확 이제 미국 이 야구 판도를 바꿔놓고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스토브리그라고 되게 인기 있었던 드라마에서도 약간 그런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데이터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뭐 꼭 지금의 일은 아니고 예전에도 계속 의미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예전에도 네. 그러니까 형식은 달랐겠지. 네. 지금처럼 빅데이터를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사용하진 못했겠지만 역사적으로도 그런 데이터들을 잘 활용한 국가들이 네. 흥하고 그렇지 못한 국가들이 망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옛날 뭐 더 올라가면 도량형을 통일하고 그런 걸 가지고 자기들 경작지를 계산하고 구획하고 이런 것도 했을 테고 역사적 사례로 가장 간단한 거는 그 제갈량 예? 네? 제갈량 삼국지에 예. 나온 제갈량이 적벽대전 이긴 게 뭐 동남풍을 막 그 어디 재단에서 재진에서 동남풍 불러와서 이긴 걸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오랜 그런 기상 데이터를 가지고 과거에 기록됐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시기에 그때쯤이면 동남풍이 불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아마 전쟁에 임해서 크게 승리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것도 결국은 데이터 관리거든요. 네. 뭐 적벽대전은 다 아시겠지만 여하튼 그러니까 바람이 이쪽으로 불 걸 예상을 해서 불을 붙이는 이제 그렇죠.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갑자기 바람이 싹 불어서 적진으로 불이 옮겨 붙어서 배가 다 이제 침몰했던 건데 그런 것도 데이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오래된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사례죠. 네.
그러면 뭐 아까 이제 사례를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사례를 들어야 사람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어느 정도 네. 유용한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부천시에서 추진하시는 스마트 시티 사업들이 그러면 또 다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상당히 네. 많은데요. 네. 최근에 이제 각광받은 거 얘기하면 주차 로봇. 주차 로봇. 네, 저희가 그건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네. 지금 개발을 해서 실용화 1단계 실용화까지 음.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차량 밑으로 네. 로봇이 들어가서 이제 주차 라인에 주차를 시키는 건데 아 차를 드는 건가요? 그럼 네, 들어서 네, 옮기는 네. 건가요? 물류 로봇처럼 바닥으로 이렇게 딱 네. 들어가서 들어 올리는데 지금 파레트 형식입니다. 이렇게 차가 파레트 같은데 위에 일정 공간에 가면 네. 세워놓으면 이제 여기 들어가는데 지금 2단계 로봇 자체는 개발이 됐는데 네. 이제 로봇 얇은 로봇 12cm 정도 됩니다. 센티미터. 네. 그런 로봇이 차 밑으로 들어가서 차를 들어 올려 바퀴를 드는 거죠. 이제 네 군데 바퀴를 이렇게 딱 들어서 주차 라인에 주차시키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전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 입구 쪽에 그냥 여기다 차 세워놓고 가면 알아서 주차해주고 나중에 네. 사람이 필요하면은 접근하면 다시 그 차의 위치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개발하게 된 이유는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주차 효율이 30%에서 50% 그러니까 전용으로 잘 만들면 50%까지 차를 더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문콕이 없기 때문에 아 그렇네요. 차량 간격이 좁고 그다음에 회전 반경도 네. 덜 필요하고 이래서 효율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면 월등히 주차장 저희 한 대 되려고 만드는 비용 한 1억 2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뭐 한 20, 30대 될 거면 이 로봇 활용하고도 엄청난 예산이 절약되고 그러니까 도시에 아무래도 토지값이 그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네. 한 면을 만드는데 1억 2천 정도가 드는 거군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자율주행 차량이나 자율주차 차량이 있으면 스스로 그렇게 효율적으로 주차를 하겠는데 지금은 아직 그 정도가 아니니까 주차 로봇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쵸. 차를 딱 붙여서 그냥 주차를 하는 거네요. 네네. 어, 이게 좀 더 지금 제가 기술 개발을 좀 부탁을 해놨는데 네. 요건 연구하는 다른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요거 하는 기업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도로 같은데 이제 존을 설정해놓고 거기에 차 대면 네. 빨리파킹하듯이 도로에서 로봇이 가지고 주차장으로 가져가는 것까지 네. 지금 그 단계까지 가볼까 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땅덩이가 아주 넓은 미국이나 호주 이런 데서는 별로 관심 없을 만한 부분이고 부천처럼 인구 밀도가 되게 높은 이제 도심 지역에서 되게 관심 있을 만한 땅덩어리 정책인- 넓어도 팔을 겁니다. 근데 그런가요? 거기서 가능한 게 주차장이 넓으면 네. 자기 차 가지러 가기가 되게 아 멀고 그렇겠네요. 복잡한데 맞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미리 예약도 할 수 있는 거죠. 쇼핑몰 같은 데서 그렇죠. 쇼핑 마치고 나올 때 사전에 지금 저희는 주차 시스템에 사전 정산도 가능하거든요. 앱을 활용해서 사전 정산 딱 하고 언제 나온다 그러면 거기다 차 딱 갖다 놓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러면 아까 시범 운행을 얘기하셨는데 부천에서 이게 실제로 상용화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건가요? 지금 이미 그 1단계 아까 말씀드린 예. 거는 이미 지금 실전 배치가 됐고요. 아 그런가요? 네, 이 오. 기업이 다른 지자체에도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예. 지금은 올해 연말까지 로봇 자체는 만들었고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실증을 해서 안전성이 검증이 돼야 되는데 네. 2단계가 지금 이제 로봇 개발이 돼서 안정성 시험 중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 되면 지금 LH 쪽에서도 신도시에 예. 우리 대장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거 로봇 주차 하겠다. 건축비가 덜 들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아마 그 기업은 지금 꽤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네요. 이제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공공주택의 경우 이제 한 호당 이제 몇 면의 그렇죠. 주차 면적을 도해야 되는 게 의무적으로 네네.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주차 로봇을 이용하는 거를 법으로 인정을 해준다면 그렇게 되게 좁은 면적에서도 주차 지금-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지금 그래서 예. 법적으로 약간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규제 샌드박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적용을 받아서 개발은 돼 있고 제가 볼 때 기존 주차장에도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특히 아파트 같은 네. 경우 되게 좋죠. 그러면 그렇죠. 주차장이 일단 평면으로 돼 있어야 로봇이 빨리 움직입니다. 그렇네요. 이게 약간 기울어 예. 있으면 얘가 예. 가다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약간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그런 곳에는 조금만 공사를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또 안전하고 옛날에 뭐 주차장에서
범죄도 있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좀 안전하게 네.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게 완전히 기술이 완벽하게 구현이 되면 음. 이 지금은 조명이나 이런 환풍 장치 때문에 이 아파트 고라 그러죠. 이게 좀 높은데 이걸 좀 낮춰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주차장 내에 그 배기가스 문제도 없고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여러 장점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고 네. 그다음에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안전과 관련돼서 해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에 뭐 무단횡단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구축하고 있는 것 중에 네. 도로에 무단횡단자가 있으면 네. 저희가 그런 관련된 CCTV 이런 게 많아서 여기서 체크가 되면 네. 가까이 오는 차량에 네. 그런 정보를 줘서 경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어. 기능들도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뭐 지금 주차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요. 야간에 이렇게 비는 주차장들이 네. 대규모 주차장들이 많습니다. 규모가 큰 것들이 그리고 주택가 있는 주차장이 부족하고 이러면 밤에 이쪽을 좀 세우고 여기 이동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이런 게 주민들이 마을 기업을 만들어서 또 관리해서 어르신들이 일자리 만들고 수익도 올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챌린지 사업이라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도보부터 시작해. 지금 저희가 광역 알뜰 카드라 그래서 이렇게 대중교통 수단을 환승하면 할인 혜택을 주거든요. 근데 저희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도보든 자전거든 이렇게 대중교통까지 접근하는 곳에 그거까지 할인을 넣을 수 있는 아마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저희만 지금 그걸 시범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교통비를 좀 낮추는 거 하고 네. 그다음에 이런 그 각종 저희가 하고 있는 한 20개도 넘는 사업들이 지금 스마트시티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 와이파이가 잘 구축이 돼야 됩니다. 네. 앞으로 아마 그런 그 자율주행 차량 이런 거 할 때도 정보 전달이 되게 빨라야 되잖아요. 이 대용량의 영상 정보나 이런 게 잘 전달이 돼야 차량들도 거기 반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구축을 하기 위해서 공공 와이파이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되게 되면 통신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서울시가 계산을 하는 게 있는데 지금 5개 기구를 시범 사업으로 네. 공공 와이파이를 그러니까 과거의 공공 와이파이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렇게 대용량의 빠른 속도로 많은 접속자들이 있는 공공 와이파이거든요. 제가 우리 시범 지역 가서 해봤는데 진짜 영상이 끊김없이 쫙 좋게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도시 전체에 구축이 되면 면적으로 보면 한 30m, 혜택 받는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한 가입자의 절반, 부천 같은 경우 한 40만 정도가 혜택을 보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뭐 2,500억 정도의 통신비 이 데이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수준.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스마트 시티라는 게 편리하기만 한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시민들한테 이익으로 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술과 시스템이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주차 부분 네. 얘기를 이제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네. 제가 이제 부천을 살 때 보면 구도심이 되게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절반 정도가 예. 원도심. 예, 원도심 지역이라서 뭐 새롭게 주차장 공간을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 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 뭐 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여하튼 주간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야간에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쓸 수 있게 하자라는 건데 뭐 예전에도 그런 얘기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뭐 이렇게 실용화되기가 되게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유가 아무래도 관리 측면에서 공공기관에서 좀 불편해하고 또 민간인 입장에서 어디가 비었는지 좀 파악하기 어렵고 이런 그렇죠. 건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나요? 그 이제 그런 게 예. 결국은 이제 이게 스마트한 기술이 들어가는데 거기도 빅데이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이 각 되는지 주차구역에 네. 한 대 될 곳마다 네. 센서나 또는 이런 영상을 통한 요즘은 영상인식 기술이 상당히 발전이 돼서 네. 영상 CCTV를 잘 갖추면 어디 몇 번 구역이 어디가 비어 있다는 거를 인공지능이 알고 네. 만약에 주차하러 가면 그것을 안내합니다. 부천이 잘 돼 있는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전국 어디서 오더라도 네. 지금 저희가 카카오티랑 아마 같이 돼 있을 텐데 목적지 설정하면 그런 곳들 주차장을 이제 안내해 주거든요. 비어 있는 곳 이렇게. 그래서 그런 기술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마을 기업을 만들어서 이 주차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게 되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동 킥보드를 활용하기도 하고 전기 자전거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는 공유 차량, 전기차로 이제 운행이 되는데 이런 게 셔틀처럼 다니기도 하고 요쪽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그 동네만 다니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떨어진 곳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마을기업 만들면 거기에 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이 회계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되게 개념상으로는 되게 간단한데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이제 마을 기업들을 이제 유치해 갖고 그리고 뭐 공유 주차장하고 주거지하고 연결하는 뭐 이런 것도 그러면 실제로 실행 예. 시범을 하고 작년까지 시범 사업을 했고 네. 올해부터는 이제 본 사업에 들어가서 13곳을 작년에 한 곳을 했고 13곳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어르신들 참여가 네. 많은데요.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정보화 교육, 앱 활용이나 이런 데 대한 교육들이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설립하고 이런 과정. 그렇군요. 이거 상당히 외부에서 칭찬을 많이 받았고 네.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이거 말고도 다른 사업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스마트 네. 챌린지 사업 안에는 이게 외국에도 진출을 했고요. 해외 사업 자체로 시스템과 기술이 네. 그다음에 부산이 스마트 시티 만드는데 여기에 들어온 그런 기술과 시스템을 가진 기업들이 그걸 그대로 부산 스마트 시티에도 진출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사업들을 쭉 들어보면 분명히 이제 사람들의 삶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지금도 그냥 뭐 살기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고 불편함이 없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그런 것들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삶이 조금 편해지는 것만으로 이게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가지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이게 눈에 보이지를 않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니까 이제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할 때는 이게 수요자 측면에서 조금 편한 것 말고도 스마트 시티의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마을 기업도 얘기하시고 네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예. 지금 시범적으로 했던 곳에서는 소위 말하는 그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네. 그 일자리 얻어 이게 뭐 정규직처럼 이렇게 좋은 일자리는 아니지만 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노인 문제가 그렇죠. 초고령 사회로 가고 네. 있는 부천이 벌써 13% 인구의 13%가 65세 이상이거든요. 네. 2025년이 되면 20%가 오랫동안 부천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그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저희가 그래서 어르신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을 네.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일자리 만들어지고 마을기업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스마트시티를 만들기 위한 기본 인프라들이 또 있어요. 그 중에도 기본이 예를 들어서 이제 자가통신망이라고 해서 광 케이블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체 네. 케이블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 저 통신사 걸 빌려다 써야 되는데 그렇죠. 저희가 이미 몇백 킬로를 깔아놔서 그걸로만 1년에 한 임대 비용 한 40억씩 절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있어야 공공 와이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기초로 정보 전달이 되고 네. 모든 사업이 가능해지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결국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고 아까 이 사업 안에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자기 개인 데이터를 과거에는 뭐 통신사나 카드사나 이런 네. 데서 이제 동의 받아서 자기들은 활용을 했잖아요. 네. 앞으로는 그게 공공이 동의를 받아서 활용해서 버는 이익을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데이터 주권이고 마이 데이터 사업을 네. 부천이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게 뭐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네. 같고 그러면 결국 정부에서 얘기하는 뭐 디지털 뉴딜 이런 거하고도 다 연관이 되는 거네요. 스마트 그렇죠. 시티라는 저희가 게. 예. 정부에서 이제 디지털 뉴딜을 시작한 다음에 네. 여러 사업들을 공모 사업들을 따왔거든요. 제일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공모 선정돼서 따오는데 그게 다 미래를 대비한 우리 도시 문제 해결 그걸 기초로 주민들이 삶이 편해지고 네. 그다음에 그런 이익들이 돌아가고 우리 관내 기업들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가 함께하면서 네. 이걸 가지고 사업화 시켜서 지금 몽골 울란바토르의 이런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KCT 건설이라고 정부에서 하는 그 개도국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미 설계 용역까지는 마쳤는데 이런 거 하나 한 덩어리 시스템이 가면 그 몇백억
짜리 공사거든요. 아, 그러면 사업이. 그 다른 나라의 이제 저개발 국가들의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런 일도 우리가 하고, 수출하고 있는 거군요. 선진국도 이제 앞에 하게 될 겁니다. 예. 아까 제가 부산 스마트시티 말한 네. 것도 거기도 우리 시스템과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검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이게 피부로 안 와닿고 그다음에 실제로 부천 내부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다 완성되고 예. 그때 필요하면 해오면 되지 않느냐. 그럼 우리 사업화가 안 되는 거죠. 우리 기술로 개발을 해서 만들어서 그렇죠. 도시공사가 돈 벌고 우리 기업들 돈 네. 벌고 일자리 늘고 예. 세수 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효과가 있는 사업들이고 제가 볼 때 전망이 상당히 밝다고 보고요. 실제로 다른 외국 예를 네. 들어서 아주 큰 나라인데요. 거기서도 스마트시티 구축 100군데 하고 있는데 네. 부천에 그 제안이 와서 사업 설명도 2번 하고 어떤 사업 예를 들면 그 중에서도 우리 지금 스마트시티 네. 그 챌린지 사업들 그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차라든가 이게 네. 아까 잠깐 설명이 된 것 같은데 네. 주차 안내하고 어느 주차장이 폈는지 하고 뭐 정산하는 예. 시스템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공유와 관련된 네. 이런 시스템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단순해 보이지만 네. 도시 전체를 관리하려면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문의가 오고 계속 지금 접촉을 하고 있어서 2025년이 되면 세계 스마트 시장 이런 인프라 네. 구축하는 시장이 1,000조 원입니다. 1,000조 원. 엄청 반도체 시장 2배도 넘죠. 그래서 네. 이런 것을 좀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진출해서 뭐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을 예전에 선진국에서 먼저 만들면 그렇죠. 우리가 이제 비슷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되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지금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른 나라에 수출한다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이제 생각을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시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또 노인층의 일자리 만들고 이러는 게 결국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으로도 이어질 수가 네. 있겠네요. 이게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네. 많겠지만 이거 자체가 지금 이게 정보화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면은 가장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뒤처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렇죠. 연령대가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이렇게 네. 처질 수 있는 계층이 그 사회적 약자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정책 안에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부분에는 지원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앞으로 의회하고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면서 이런 지금 작년에도 코로나19에서 원격 수업하는데 네. 좀 이런 기자재들이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빌려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채워서 사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요금이 무서워서 제대로 활용 못하는 그런 거기서 오는 정보 격차는 정말 엄청난 거고 또 다른 불평등을 낳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해결하면 앞으로 그런 네. 출발부터 나타나는 격차들을 줄일 수 있어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필요한 교육들을 또 어르신들은 뭐 젊은 친구들 또 학생들은 스스로 다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어르신들은 거기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부천이 아마 어르신들이 이런 스마트 기기 활용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런 데 대한 대비들도 다 되는 불평등 해소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데이터 주권 얘기도 하셨고 데이터에 대한 접촉을 하지 못, 그러니까 데이터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정보 격차 얘기를 하셨는데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사실은 1호 정책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얘기를 했는데 네. 상당히 많은 분이 이게 무슨 이제 정책이냐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네. 얘기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은 본인들이 뭐 집에 인터넷 잘 터지고 뭐 통신 비용 뭐 월 10만 원 아끼지 않고 쓰시는 젊은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사실은 기생충 영화만 봐도 되게 저소득층들은
이 집에다가 인터넷 설치를 못해서 남의 이제 인터넷을 빌려 쓰려고 노력하시는 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정말 아직 그런 정보격차에서 정보격차로 소외된 분이 있다라는 걸 아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정책들이 의미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잠깐 네. 언급하신 것 같은데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을 쫓아가는 그런 형태였는데 잘 실감이 안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로봇 활용률 이게 압도적으로 세계 1위입니다. 벌써. 그러니까 제조 시설에서. 네, 제조 시설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지 못해. 벌써 우리나라는 거기다가 우리 인터넷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옛날부터. 그다음에 이동 통신 분야도 그렇고. 그래서 이미 저희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와 있는 거예요. 이만큼. 그러니까 뭐 따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선도할 수 있는 K방역이 지금 세계를 선도했듯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도해 갈 수 있는 일부에서는 뭐 4차 산업혁명 걱정하고 막 이러던데 뭐 추가로 얘기 보면 산업혁명은 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일부에서 뭐 일자리 줄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다 그때도 일자리 준다 뭐 1차 산업혁명 때는 사실은 기계 파괴 운동까지 있었잖아요. 했었죠. 근데 산업혁명 결과들이 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바뀌고 근로시간이 줄고 임금이 늘고 다 뭐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다 이렇게 됐거든요. 아마 4차 산업혁명도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독일 사회노동부에서도 2030년이 되면 일자리가 뭐 독일 자체로 한 25만 개? 뭐 이 정도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2030년 되면 일자리가 12만 개 정도 늘어날 거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 쪽의 의견을 보태고 싶습니다. 일부에서는 막연하게 그냥 뭐 줄어들 거다 이런 우려를 하고 그걸 전제로 뭐 기본소득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그 기관에서 할 때 전제는 있었습니다. 혁신해야 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준비를 다 하는 거죠. 저희 같이 이런 스마트 시티라든가 정부에서도 디지털 뉴딜을 하는 이유가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좀 이렇게 올려보자는 것도 있고 그런 곳에 대비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좀 세계를 선도하자는 제가 볼 때 방향을 잘 설정해서 부천이 실제로 이렇게 공모사업 많이 해봐서 아는데요. 괜찮은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부천에 대해서 자랑할 시간을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로 넘어가셨는데 사실 뭐 부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 시티 사업들 이제 분야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고 일부 벌써 이제 시범 사업으로 하시고 나머지도 조만간 이제 상용화 될 것 같은데 이게 네이버나 다음 포털에 기사로 나오지 않으면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가끔씩 그래도 지상파 뉴스에는 그렇군요. 주차 로봇은 여러 차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MBC에서 무슨 미세먼지 관련된 저희가 그런 또 스마트한 기술을 활용한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 부천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범죄와 관련해서 성범죄자들 이 보호관찰소 옛날에는 보호관찰소라고 그러고 요즘 명칭이 달라졌는데 하여튼 그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돌아다니다가 위험한 지역 뭐 초등학교 주변이나 이렇게 가면 그 전자발찌 차고 다니잖아요. 위치를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필요하면 이렇게 저희가 CCTV로 이렇게 감시라 그래야 되겠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 중에 부천만 하고 있어요. 원래는 광역 단위로 하는데 저희가 이제 나서서 하겠습니다 해서 그런 것도 결국은 안전을 시민들 안전을 확보하는. 그러면 이제 제가 예전에 부천에 살 때 보면 아니 뭐 어느 전국 어디든 그렇지만 주변에 이제 성범죄자들 오면 우편물로 오잖아요. 그쵸. 뭐 이분이 어느 동네 왔다 그러면 되게 국민들이 이제 주민들이 불안해하실 텐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전자팔찌를 차신 분이 집 밖을 이렇게 만약에 걸어간다라고 하면 CCTV로 그러면 볼라면 실시간으로 다 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집 밖에 나갔다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사람이 가지 말아야 될 곳들이 있어요. 뭐 범죄 성향이 이렇게 뭐 그렇다 그러면 그런 곳이라든가 이런 것들
했을 때 이제 요청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12나 119에서 요청이 있으면 바로 그 영상을 이제 전송할 수 있는. 네, 그렇게도 하고 지금은 이미 통합 플랫폼이라 그래서 네. 어디 이제 지금도 범죄 발생을 수시로 저희가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출동할 때 경찰이 출동할 때 또는 소방 불러서 네. 소방에서 출동할 때 실시간으로 그 영상을 다 보면서 갑니다. 순찰차에서도 볼 수 있고 네. 그 정도로 구축이 돼 있어요. 네. 영화에서 보던 얘기가 지금 알겠습니다. 많이 실현이 되고 있어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좀 부천에 관련해서 뭐 주차 로봇 등 포함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더 상세한 정보가 있을 것 같고요. 논쟁이 지금 되게 활발하게 되고 있고 사실은 뭐 대권 주자들의 생각들이 좀 다르시기도 한데 네. 의원님들도 국회의원들도 보면 생각들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 본인이 지지하는 대권 주자하고 무관하게 각자들의 생각이 되게 있고 관심 있는 주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시장님은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효용성 면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면이 있네요.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지금 뭐 제 생각 이전에 OECD에서도 관련된 연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이제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기본소득 논의가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복지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그렇죠. 따라서 의견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지금 뭐 우리 조정훈 의원님 있죠. 네. 시대전환에 그분은 기존 복지제도를 거의 폐지하는 돈 주는 복지 폐지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비슷한 식의 제안을 조세 감면도 다 없애고 근데 사실은 조세 감면을 보면 부자보다는 서민이 훨씬 혜택을 많이 보고 있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훨씬 혜택을 많이 보고 있고 기업들은 또 신기술 개발에 이런 데서 감세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했을 때 손해보는 사람은 서민입니다. 그리고 조정훈 의원 언론 인터뷰 한 걸 봤는데 이제 기존 복지를 대부분 이제 현금 복지는 대부분 없애겠다는 건데 수급자 아주 단적으로 진짜 비판을 하면 수급자가 지금 1인 가구가 55만 원, 54만 8천 원인가 뭐 이 정도 받는데 이거 없애고 30만 원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OECD 연구 결과도 빈곤율이 증가한다고 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복지제도, 뭐 서구의 일반적인 복지제도,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한테 더 주는 복지를 하고 있는 나라들은 빈곤율이 더 기본 소득을 했을 때 이건 치명적인 결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복지는 계속 확대해 가면서 기본소득을 추가로 하겠다는 견해도 있는데 그건 이제 세금 문제가 어마어마한 이제 증세 없이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뭐 증세를 하겠다고는 하는데 증세 이 폭이 어마어마한 거라 제가 볼 때는 기존 복지를 잘 만들어가는 게 그래서 오랫동안 그런 복지 제도를 연구했던 분들이 늘상 주장하는 게 우리가 OECD 수준의 그런 조세 부담률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GDP의 뭐 20% 뭐 이 정도 25%인가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갭이 100조 원 정도 되는 거죠. 우리나라 100조 원을 더 세금을 걷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해야 전 국민 고용보험 가고 뭐 이렇게 어려운 빠진 사람들 사각지대 없애고 조정훈 의원처럼 하면은 기껏 찾아놓은 사각지대를 다시 사각지대로 만드는 그래서 치유하고 있는 거를 다시 사각지대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못된 논의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증세 아까 얘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작년에 이제 예산이 올해 편성돼 558조 그전에 513조 얘기했는데 이제 100조 정도 더 하게 되면 결국 증세 얘기인데 사실 정치인들이 증세 얘기 안 하거든요. 조용히 해야 되는 건데 자꾸 이제 인기 없는 정책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좀 걱정이 되는데 아니 뭐 증세는 제 손으로 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결정이 돼 있는 거라. 그 아까 지역 화폐 얘기를 조금 하셨어요. 네네. 근데 저도 사실 평상시에는 지역 화폐를 솔직히 잘 안 쓰는데 지역 화폐가 할인을 할 때가 있어요. 10 내지 15% 할인할 때가 있고 어차피 제가 사는 지역에서 써야 될 때가 있거든요. 뭐 애들 학원비를 보내거나 그렇게 되면 뭐 굳이 지역 화폐 어차피 쓸 돈인데 지역 화폐를 쓰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지역 화폐 효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주 그 보통 지자체장들이 광고하시는 거하고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생각이. 좀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좀 삐딱하다고 해야 예, 될까?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는 이제 상당히 효과가 높은 걸로 보고 예. 저희도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가만히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다 음.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지역사랑 상품권이라고 하죠. 정부에서 네. 공식 명칭. 거기에 대한 이 착시 효과, 그다음에 이렇게 약간 효과 부풀리기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어디 지방 같은 데서 연구해 놓은 거 보면 이게 보통 인센티브가 6% 또는 10%예요. 그러니까 명절이나 이런 코로나19 맞았을 때는 네. 10% 인센티브를 그러니까 내 돈이 90% 들어가고 10% 해서 이제 자기가 쓰는 거거든요. 아, 인센티브라는 거는 이제 할인 발행을 한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내 50만 원 충전하면 5만 원 더 주는 거죠. 네네. 55만 원을 쓰는 건데 생각 보시세요. 이걸 어디서 쓰냐면 평소에 자기가 다니던 식당, 슈퍼, 편의점 이런 데서 그렇죠. 포인트 좋은 카드 쓰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데서 계산할 때 보면 이 발행액 전체를 가지고 경제 효과를 막 분석을 해요. 뭐 그냥 이렇게 네.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안 하던 소비를 이걸 통해서 새롭게 했어야 네. 경제 효과를 하는 건데 이거는 다른 카드 쓰던 거, 현금 쓰던 거를 이걸로 대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애 학원비는 원래 내는 거고 네. 다만 지역사랑 상품권을 쓰면 포인트 할인을 더 해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쓰는 거지 돈을 더 쓰게 되는 건 아닌 것 아니죠. 같네요. 아, 물론 저 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예. 그래서 원금은 그렇고 내 50만 원은 이제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아까 그 인센티브 10%는 좀 다르겠죠. 이거는 이전 소득 같은 개념으로 보면 아마 그 중에 30%. 아, 그러니까 발행액 총액의 한 3% 네. 정도가 추가 소비가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저희가 원래는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발행을 했습니다. 그 전에가 한 370억 정도 했는데 작년에 한 2천억 가까이 일반 발행 얘기하는 거거든요. 했는데 그거는 소비자한테는 일단 혜택이 많이 10%가 일단 가는 거고 네. 소상공인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또 근데 이제 그런 거 여쭤보면 그렇게 대답해서요. 특히 전통시장 같은 데는 현금이 싹 없어졌다. 이거 이제 그 추가로 재난소득 넣는 게 아니라 쓸 때 그러니까 현금 없애고 이거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재난소득은 다르죠. 이거는 원래 내 돈 아닌 게 이제 들어온 거니까 그거는 그 뭐 재난지원금은 들어온 거니까 좀 다르긴 한데 이런 충전해서 쓰는 내 돈 충전해서 쓰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소비 창출이 거의 없고 이제 다만 그런 그 역외 유출 소비가 네. 역외 유출인 걸 방지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그냥 어느 도시나 다 하고 있어서 그건 큰 의미가 없고 이제 대형마트로 가는 게 이제 이게 중소 상공인 소상공인들한테 가는 게 좀 있긴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아주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통계를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 작년에 워낙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뭐 뒤죽박죽이 돼서 그런 통계를 좀 못 잡아보고 지금 부서에는 그럼 좀 실제 만약에 제 얘기대로 발행액 중에 3%만 이렇게 효과가 있다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10%를 주잖아요. 국비가 56% 정도 그 인센티브 비용 중에 저희가 도비가 9%, 그다음에 부천시가 한 30 몇 프로 이렇게 대구 발행을 하는데 그거의 3분의 1밖에 소상공인한테 효과가 안 간다면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연구를 좀 하고 앞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거를 좀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저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100억을 발행했는데 만약에 10%를 덤으로 주는 그런 행사를 했다. 네. 그러면 110억을 팔게 되고 근데 실제로 매출이 는 거는 그 10억 중에 한 30% 결국 뭐 그러니까 그럴 3억 정도 늘었다. 그럴 가능성이 그러면은 이제 부천시 입장에서 보면 10억 정도 예산이 드는 건데 결국 경기 부양 효과는 3억이라면 차라리 그 10억을 직접적으로 어디 다른 데를 쓰면 10억 자체의 효용을 완전히 가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그 이제 그렇군요. 한 가지 아까 이제 네. 추가해야 될 게 이제 그런 대형마트께 골목 상권으로 얼마가 가느냐. 이제 이 문제도 남긴 그거는 하는데 또 금액으로 환산하기 근데 일반적으로 이 저희는 부천페이인데 부천페이 쓰는 사람들 제가 그래서 쓰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요. 직원들한테 물어보는데 결국 똑같아요. 그냥 자기가 가는 곳에서 포인트 좋은 카드 쓰는 거다. 결국 결제를 대체하는 거죠. 이거. 네. 그래서 그게 많아서 그런 효과를 정밀하게 좀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 좀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서 네.
지역 화폐의 효과를 좀 분석을 하고 뭐 좀 보완할 수 있어서 계속 유지하는 게 방안이 있다면 또 뭐 그렇게 하는 게 있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적다라고 하면 또 다른 대안을 차라리 찾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대화 속에 별로 이렇게 제가 가서 환영받지 못할 얘기들도 꽤 있는 것 같아서 아니요 좀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저희는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제 정치인들이 그냥 듣기 좋은 얘기를 하면 사실 네. 누굴 모셔도 다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본인들이 하는 정책들을 좀 부정적인 측면도 얘기해서 시청자분들께서 그 정도는 다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정보를 주는 거는 이제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고 시장님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근데 같은데요. 이제 예. 이런 거 보면은 저희도 보니까 예. 이 행정을 하는 사람뿐만 음. 아니라 이 의원님들이 네. 의원님들 공약으로 막 그쵸. 다 네, 좋은 이거 뭐 얘기를 해야죠. 이만큼 아니 발행액을 뭐 아, 늘리겠습니다 네. 이러는데 이제 그런 데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작년에 어쩔 수 없이 많이 늘렸는데 음. 올해도 좀 많이 합니다. 음. 코로나19 계속되기 때문에 적어도 일반 시민들이 충전하는 시민들한테도 인센티브는 가니까 그래서 하긴 하는데 이제 그런 데 대한 검토들이 정밀하게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정보 격차로 인한 차이.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경험한 게, 이제 저희 지역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 발행을 한다라고 해서 딱 그 시간에 몇십억을 딱 발행한다고 하면 정보에 빠른 분들이 딱 그 시간에 기다렸다가 선착순으로 그거를 다 발행액을 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말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이 할인 발행을 받는 게 아니라, 할증 그 포인트를 받는 게 아니라 정보에서 뛰어난 사람들, 오히려 중산층들이 그런 혜택을 딱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예. 한도도 정해놓긴 하거든요. 저희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50, 1년에 네. 600까지 1인당 하고 있는데 뭐 여러 명 동원하면 뭐 많이 가져갈 수도 있는데 그거 지금 저희가 체크하기는 좀 어렵고 여러 가지로 이제 쉬운 게 아니네요. 사실 네. 그런 면까지 다 고려하면. 거기도 있고 이제 일부는 깡을 또 얼마 전에 그렇죠. 조폭들이 이슈가 깡도 됐었고. 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방지하는 시스템이요. 네, 왜냐하면 그런 이 운영사 자체에서 저희도 점검을 한번 했는데,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결제가 계속되면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업체 방문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음. 뭔가 이제 뭐 그거를 통과했던가 네. 예를 들어서 충전액이 55만 원인데 50만 원인데 네. 제가 볼 때 깡하는 사람들이 한 번에 다 하려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50만 원이 계속 여기는 계속 50만 원만 결제된다 이러면 바로 의심하고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쪽 깡하는 쪽에서 머리가 좋았거나 이건 네. 그렇게 하지 않고 나눠서 했거나 네. 뭔가를 피해 갔겠죠. 그리고 매출이 갑자기 너무 늘어도 체크하게 네.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시스템이 있긴 있는데 뭔가 작동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저희 뭐 다시 이제 뭐 거의 오늘 인터뷰가 거의 끝나가는데, 스마트 시대로 잠깐 좀 돌아가서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뭐 100여 개 도시가 스마트 시티를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네네. 우리나라도 이제 법률에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부천시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뭐 어떻게 보면 모든 도시가, 모든 지역이 다 하면 좋을 텐데, 네.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뭐 지역 균형 발전이란 측면에서는 뭐 여러 지역들이 다 이제 비슷한 지원을 받아서 지역 업체들, 지역 기업들이 스마트 시티 사업에 동참하면 좋을 텐데,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좀 선도 지역 또는 집중 지원 지역들로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 좀 그럴 필요가 있는 건가요? 제가 볼 때 이제 네. 지역 균형 발전하고 네. 이런 이제 특히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네. 스마트 시티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역 균형 발전 개념을 좀 떠나야 돼요. 아, 그런가요? 네, 일단은 잘할 수 있는 곳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이거 부천같이 이렇게 이게 뭐 하루 아침에 이렇게 뚝 할 수 네.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통신망이 있어야 다른 걸 할 수 있듯이 네. 이런 준비들이 된데 그런 기술들을 접목해서 일종의 테스트베드도 되고 네. 이런 앞선 곳에 좀 몰아줄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뭐 부천에 다 몰아달라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해서 네. 여기서 검증되면 네. 그때 좀 편안하고 아마 기술이 잘 안정화되면 비용도 싸질 수
수도 있어요. 네. 그때 이제 다른 곳에 접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근데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지역에서 불만이 상당히 많을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른 인프라를 통해서 좀 지역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분야는 이렇게 그 최첨단 기술들이잖아요. 네. 인공지능 다 인공지능 하고 싶어 하죠. 근데 할 수 있는 것들은 자체적으로 조금씩 하고,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좀 집중해서 한 다음에 네. 확산하는 게 국가 전체적으로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근데 네. 쉽진 않을 겁니다. 어느 지역에서든 아, 그렇죠. 네, 이걸 네. 원하기 때문에. 근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역별로 그런 수준의 차이는 확실히 있어서 이렇게 막 나눠서 하면 좀 그렇네요.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제가 부천 살 때 보면 부천이 되게 수도권이고 서울에 바로 인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서울하고 또 차이는 나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런데 지방에서 보면 부천은 수도권이 있거든요. 서울에 바로 인접해 있어서 서울하고 차이가 없는 아주 잘 사는 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정책을 집행하는 쪽에서 어려움이 있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집중할 필요가 있으면 최소한 몇 군데라도 지역 선도 도시를 정해서 스마트 지역 시범 도시로 뭐 정한다든지 이렇게 집중할 필요는 뭐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천이 이제 여러 바지를 갖췄고 이제 데이터 센터도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데이터 센터 구축하고 하면 앞으로 슈퍼컴퓨터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가적 차원에서도 쉽지 않은 문제예요. 광주에 이제 슈퍼컴퓨터가 하나 정부 지원받아서 간다고는 하는데, 이게 제 꿈이기도 합니다. 시장으로서 부천에 하여튼 뭐 정부 지원을 얻어서라도 슈퍼컴퓨터를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도시 관리가 좀 잘 되는 그런 도시를 구현해보고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라도 좀 집중을 해달라. 네, 아니 뭐 제가 사드릴 수는 없는데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슈퍼컴퓨터라는 게 지금 기준으로는 대략 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길래 그렇게 지금 광주에 저도 기사로 접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쪽 관심 있는 분한테 들었는데 예산이 이제 1,000억 정도 들어갔는데 거긴 아니 근데 1,000억이 다 슈퍼컴퓨터가 아니에요. 듣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조금 아쉬워하는 건데, 이 건물 구축 비용까지 다 해서 건물 1,000억이라는 비용까지 건데, 전문가 그쪽 분야 저희가 얼마 전에 카이스트 AI 대학원하고 이제 협약 맺고 이제 그런 데이터를 이제 활용할 때 대한 또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사업들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쪽 분들 얘기가 컴퓨터만 1,000억 정도는 돼야 된다. 왜냐하면 사기업들도 국내 사기업들도 뭐 몇백 600억 뭐 이런 슈퍼컴을 구축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5,000억짜리 슈퍼컴퓨터 그런가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좀 더 활성화되고 이러면 뭐 더 싼 거에 더 좋은 슈퍼컴이 나오겠지만, 이제 적어도 국가 규모 단위로 보면 그 정도 슈퍼컴을 운영해서 이런 그거 있으면 사실 부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도시를 다 커버하면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왜 부천이냐 그러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서울에 놓던지. 근데 서울 같으면 충분히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겠습니다. 그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인데, 실제로 이제 뭐 이제 지자체장으로 이제 스마트 시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보셨더니 뭐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뭐 정부나 국회 하여튼 정책 위반자들한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의외로 정부 쪽 이제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파트들을 보면 국토교통부, 산업자원부,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부 이렇게 이제 주로 세 군데. 중소기업 벤처부는 해당 안 되나요? 거기하고는 저희가 사업을 지금 중소벤처기업도 좀 필요하죠. 근데 과거와 다르게 이런 이제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이런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부분에서 정부가 되게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하고 또 공모사업 하는 과정에서 어떤 거는 이런 공모사업 하는데 최근에는 이런 게 좋습니다 하고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공모사업들도 꽤 많거든요. 기업들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 중에 조선일보가 한번 저희를 막 지금 사실과 다르게 많이 비판해서 지금 반대 시위도 막 하고 있는데, 그런 기술이
지금 개발한다는 소리만 듣고 음. 외국에서 구입할 수 없겠냐 이렇게 연락 온 데도 네. 있어요. 그 정도로 저희가 그러니까 잘하는 도시들은 그런 필요한 것들,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기술들에 대한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그걸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가고 또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주려고 해서 저희가 아마 주차 로봇이 제가 그동안 얘기를 잘 안 했는데 네. 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사실. 근데 규제 샌드박스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이미 좌초됐을 거예요. 네네. 지금 규정상으로는 로봇이 주차하면 안 돼요. 아, 그런가요? 오.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예외 규정을 적용해 줘서 저희가 기술 개발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줬고 이걸 이제 법령으로 좀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적극적인 정부의 태도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가능. 네. 앞으로도 그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정치권으로 얘기하면 이제 일부에서는 아까 그런 딴 데 해놓고 좀 잘 검증되고 이러면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빨리 하려고 네. 그래.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신데 제가 볼 땐 다릅니다. 우리 사업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발할 때 저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걸 하면 저희가 이 주도권을 갖고 가거든요. 네. 그다음에 거기서 만약에 특허가 나오면 저희가 네. 특허를 가지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생산하게 되면 지적재산권을 받던 같이 사업을 하건 지금은 저희는 주로 같이 사업하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몽골 진출한 것도 우리 기업들하고 우리 도시공사가 같이 갖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런 데 대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해야 그거는 먼저 해야 그리고 먼저 안정화시켜야 테스트를 먼저 끝내야 네. 우리께 사업이 되거든요. 네. 그런 데 대한 거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지원 이게 약간 불안감이라고 할까 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그런 걸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네. 좀 안심해 그렇습니다. 주셨으면 좋겠고. 네. 주차 로봇 본인이 제안했던 깨알 같은 자랑도 이렇게 같이 해주셨는데 오늘 궁금했던 것들은 거의 제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네. 뭐 부천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잘 알고 있어서 혹시 제가 시청자분들을 고려하지 말고 못하고 이렇게 띄엄띄엄 넘어가서 질문하지 않았나 좀 우려되긴 하는데 네. 저는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그래도 시청자분께서 오늘 많이 좀 아시고 구체적인 모습들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은데요. 뭐 오늘 좀 짧은 시간이었는데 어떠셨나요? 뭐 소감을 한마디 얘기해 주신다면. 일단 뭐 불만이 한 가지 있고요. 네. 여기 저도 이렇게 비슷한 말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네. 앞으로 그다음에 좀 말을 제가 너무 많이 빨리 한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급해서. 아닙니다. 네, 좀 전혀. 여유를 네. 갖고 중간에 한번 끊었다가 네. 이렇게 물도 좀 마시고 이랬으면 좋겠고 네. 무엇보다 뭐 괜찮은 또 이런 네. 방송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낙연 TV 네. 대표님 하는 패스파인더에 또 나와서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제일 먼저 단체장으로 초대받아서 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지역에서 제 맡은 바 소임을 또 열심히 어느 분 말씀처럼 불꽃처럼 좀 일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장 시장님에 대해서 뭐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우리 장 시장님이 사실 SNS에서는 가장 유력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하고 오늘 이제 뵙고 나서 또 저희가 느낀 것은 이제 시청자분이나 유권자들이 들었을 때 순간 인기 없을 수 있는 정책이라도 그냥 본인의 소신을 갖고 얘기하시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저도 이제 정치 지망생으로서 이제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선거에 출마했으면 지망생 단계는 너무 많이 정치인이 아닌가요? 네, 아니 진짜로 어려운 거죠. 사실 저도 계속 이제 자기 생각을 얘기할 때 아무래도 반응을 고려하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네. 소신 있는 발언 되게 인상 깊었고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처음으로 지자체장 부천시장 장덕천 시장님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가는 길을 찾는다 코리아 패스파인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시간 함께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